안녕하십니까. 대한양계협회 산란계 소모성 질병 예방관리 교육을 맡은 한국 MSD 동물약품의 전은옥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양계 전염성 질병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원인체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질병, 그리고 세균성 질병, 그리고 외부 기생충에 대한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닭 전염성 기관지염 등이 있습니다. 또 세균성 질병에는 마이코플라즈마성 질병과 그리고 살모넬라에 의해서 발생하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등의 질병이 있습니다. 또 외부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는 닭 진드기에 의한 질병, 그리고 콕시듐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인체에 의한 분류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 부분은 양계 전염성 질병의 증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양계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질병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기 질병입니다. 겨울철 환절기를 중심으로 폐사를 동반하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 산란계 및 종계에서 산란율 저하와 난질 저하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질병으로 콕시듐증과 괴사성 장염, 가금티푸스 대장균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언급하는 질병은 질병의 특성에 따라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산란율 및 난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양계 질병들이 이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 면역 억제 질병입니다. 질병 자체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면역 억제에 의한 속발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난계대 전염병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균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질병은 이 중에서도 소모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폐사 증가를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꾸준하게 질병을 일으키면서 지속적인 임상 증상을 발현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려서 양계 산업에서 악영향을 주는 질병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면역 억제성 질병 몇 가지와 호흡기성 질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렉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종양성 질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렉병이란 이름은 1907년 조셉 마렉 수의사가 말초신경의 병변과 운동실조를 보이는 수탉을 최초로 보고한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간장, 비장, 신장 등의 림프구성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종양성 질병 중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림프구 증식성 신경성 질병인 마렉병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그 원인체입니다. 간, 신장, 신경 등 병변 조직에서 다늑규 침윤이 일어나고 말초신경성 마비를 유발합니다. 다양한 장기와 피부 조직에서 종양과 기타 병변이 관찰됩니다. 또한 얼리 모탈리티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찍 마렉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2~3주령의 증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임상 증상은 9에서 12주령 정도에 관찰됩니다. 하지만 40주령 이후나 환우 이후에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경종계에서 주로 20에서 40주령 정도의 발생을 하고 산란계에서는 이보다 빠른 13에서 17주령 정도에 발생하는 빠른 감염 일령을 보였습니다. 마렉병은 질병으로 기인한 임상 증상 이외에도 면역 억제를 일으켜서 다른 속발하는 질병들을 야기합니다. 이번 달 양계 연구에 보고된 케이스에 따르면 토종닭에서 봉이체성 간염과 마렉병 유전자가 검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마렉 바이러스는 우리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항상 상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백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렉에 감염된 산란계의 부검 사진입니다. 감염 개체들의 증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쇠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병원성 마렉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군에서의 일폐사율과 산란율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기에서 종양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구에서 보면 회색 침윤에 의해서 안구의 림프구 침윤으로 인해 회색 물질의 혼탁한 병변이 발견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신경의 비대칭적 종대 또한 마렉병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적인 부검 소견입니다. 마렉 바이러스는 모낭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이러스는 모낭 상피에서 증식하여 깃털이 빠지거나 깃털에서 떨어진 비듬 등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야외 임상에서 마렉병의 진단은 부검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검 소견만으로는 닭 백혈병 바이러스나 세막내피증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적 검사 및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렉 바이러스는 난개대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직간접 접촉과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마렉병 바이러스는 흡입을 통해 폐로 흡입되고 비림프구성 세포에서 조기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 후 3, 4일 내에 림프구에서 많은 바이러스 항원과 미성숙 바이러스 입자가 생성되는 급성 경과가 나타납니다. 병원성 마렉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은 대부분 급성기에서 회복되어서 6, 7일 후에는 잠복 감염 상태가 됩니다. 우모근 상피에서 감염 시작 2주 후에 세포육류성 감염이 다시 시작되어 이 시기에는 세포유리 바이러스는 완벽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우모근 상피에서 생산된 바이러스들이 주변으로 배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화장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백신 후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10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렉 바이러스는 양계산업 전반에 상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화 후 2주 이내에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차단 방역과 높은 수준의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닭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이루어질 때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종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부분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렉병의 예방관리는 백신 접종, 사양관리, 차단 방역, 유전적 저항력이 우수한 품종 선발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백신 접종, 사양관리, 차단 방역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일반적인 원인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백신의 보관 및 배송 중에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또 백신의 준비와 접종에서 정확한 백신 접종량 그리고 백신 접종 방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백신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외 바이러스의 감염과 또한 백신이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외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장, 부화장의 위생, 소독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백신의 효능 발현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신이 접종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면역 억제 요인이 있다면 이 백신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생백신이 접종된 이 110 시점에 동일한 타입의 모체이행 항체가 있다면 이 모체이행 항체의 간섭으로 인해서 면역 형성이 일부 저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도 이 백신의 효능을 뚫고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백신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개군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질병의 감수성이 높은 경우에 백신의 효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닭 전염성 빈혈입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피해는 해당 질병이 일으키는 피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면역 억제를 유발하여 모든 양계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의 에이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79년 일본에서 최초 분리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최초 발견 시 간과 비장이 창백하고 적혈구 수치가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닭에서 발견되어 닭 전염성 빈혈이라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닭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는 닭에 감염되어 적혈구, 백혈구, 응고인자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에 감염하여 이 세포를 파괴하고 분화를 억제하여 빈혈, 응고장애, 면역 억제 증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CAV 감염의 피해는 조혈모 세포의 적용이 가장 활발한 어린 연령에서 크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저하되어서 4에서 6주령 이상의 닭에서는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감염 경로는 크게 수직 감염과 수평 감염으로 나누어집니다. 수직 감염, 즉 난기대 감염 시에 유발되는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임상형은 임상형 감염과 준임상형 감염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상형 감염에서는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육 출혈이 관찰되고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여 빈혈이 일어납니다. 면역 억제로 인해서 기타 세균 및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이 속발합니다. 또 폐사가 증가하고요. 준임상형 감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상 증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료 섭취율이 감소하고 증체율이 감소하는 생산성의 저하를 일으키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빈혈 증상이 보이는 닭들은 적혈구 용적률이 10% 이하로 낮아져서 침울 증상과 식욕 감퇴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증체율 저하가 발생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혈액 샘플에서 빈혈 증상은 보이는 개체의 혈액이 더 묽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감소로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하여 날개나 대퇴부에서 출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AV 감염 경로와 피해에 대해서 모식도로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는 수직 전파와 수평 전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더 큰 것이 수직 전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란을 통해서 전파되는 난개대 감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개군이 항체가가 있는 종괴인가 또 항체가가 없는 종괴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체가가 있는 종괴에서는 항원도 넘어가지만 바이러스도 넘어가지만 항체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후대 병아리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가 없는 모개군에서 일어난 난개대 감염에서는 후대 병아리가 항원만을 넘겨봤기 때문에 CAV 임상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예방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6주령 이상의 종괴에서 백신을 접종해서 후대 병아리에 모체인 항체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시 임상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는 것이 3에서 4주령인데 이때에는 면역을 획득하기에 조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모체이행 항체를 통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면역 억제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3주령 이후에도 감염의 피해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백신이 없었던 과거에는 깔집을 사용해서 면역 형성을 꾀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깔집을 사용하는 방식은 고르게 항원이 노출되지 못할 뿐더러 깔집이 가지고 있던 기타 다른 병원체들도 다시 한번 순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백셈이나 토종닭에서는 지속적으로 닭 전염성 빈혈의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계산업의 바이러스가 상대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백신이나 차단 방역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닭 전염성 빈혈은 그 원인체가 외부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소독제의 효과는 미미하고요. 외부 저항성이 강한 이런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왔을 때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독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염소산이나 요오드 계통 소독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있으나 일반적인 권장 농도보다 매우 더 많은 양을 오랜 시간 노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의 이 미생물은 크기가 매우 작고 세표복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숙주 특이성이 매우 높아서 조류에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는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인체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호흡기나 비뇨생식기, 눈, 유선, 관절의 점막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로써 점막 면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표면 항원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면역 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체내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부위에서 급성,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1차 병원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가 감염된 개군에서는 ND나 IB 대장균 등의 2차 감염도 흔히 일어납니다. 경제적 손실을 따져보자면 폐사율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계의 경우에는 도체 불량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산란율이 저하하고
부하율 또한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병원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또한 속발합니다. 항생제 투약비가 증가하고 마이코플라즈마가 아닌 다른 호흡기 질병에 대한 생독 백신 접종 후유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가 상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상부 호흡기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기관에는 선모라고 하는 이 빗자루와 같은 실리아가 존재하는데요. 이 선모를 파괴하고 닭의 기관에는 선모라고 하는 빗자루와 같은 솜털 같이 생긴 면역 기관이 있어서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의 원인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이 선모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정상적인 기관 조직에서는 선모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 아래에 있는 사진은 선모가 손상되었고 그리고 염증 세포가 침윤되면서 조직이 비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솜털 같은 조직은 이미 다 탈락되어서 선모를 관찰할 수 없고 염증 세포 침윤과 그리고 삼출물이 기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외부 생존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깃털이나 머리카락 그리고 옷 등에서 수의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황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18주까지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이코플라즈마가 닭에서 분리되어서 깃털에서 2에서 4일, 머리카락에서 3일을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사 내에서는 계속해서 숙주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연감염 숙주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가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류에서 자연감염 숙주가 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의 부검소견입니다. 특징적인 소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낭염과 그리고 기낭의 거품과 삼출물, 그리고 2차 대장균 감염에 의한 간포막, 심외막염 등이 있습니다. 또 MS에 의한 감염증의 부검소견인데요. MS는 이렇게 관절에서의 부종, 그리고 풋패드, 발바닥에서의 부종 등이 관찰이 되고 이 부분을 절개하여 부검소견을 확인하였을 때는 염증성 물질이 차 있거나 그리고 연어 색깔의 그 텐던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동시 입추와 동시 출하가 가장 좋은 차단 방역 관리일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개군을 관리해서 난개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CC개군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군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MG에 대한 백신주는 685, F 그리고 TS11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접종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MS에 대한 백신은 백신주 MSH 하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된 이후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군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증상의 경감만을 꾀할 수 있고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약비는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서 효율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성상 페니실린 등의 세포벽에 작용하는 항생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뉴모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체는 파라믹소 비리대에 속하는 메타뉴모 바이러스 중에서 에이비안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원인체입니다. 혈청형은 단일 혈청형으로 존재하지만 저희가 G단백질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였을 때는 4개의 유전형으로 분리가 되고 이 4개 ABCD 유전형 중에 A와 B 유전형만이 닭에서 피해를 유발합니다. A와 B 유전형은 서로 교차 방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은 상부 호흡기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고요. 감염의 경로는 뉴모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수평 감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난개대 감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란관에서 다량의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난개대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산란율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항체가가 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혈청학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빠른 전파 그리고 100% 이환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폐사율 자체는 낮습니다. 오늘 주제인 소모서 질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통해서 산란율 등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산란장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산란율이 저하하고 또 이상란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성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호흡음이 들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콧물과 그리고 안 분비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린 부분의 사진인데요. 갈색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색된 흰색 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난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계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종계에서는 특히 두부종창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사경 증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 느모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입니다. 차단 방역은 어느 질병에서나 그렇듯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군 관리는 여러 가지 온도, 환기 조절, 그리고 동시 입주, 동시 출하와 같은 부분들이 있겠고요. 사실 차단 방역과 개군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백신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생독 백신과 사독 백신을 혼합하여 전체적인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증상과 산란 저하에 대한 방어력을 형성할 수 있고 60주 이상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 Y439 타입의 바이러스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2020년 이후부터 Y280 계열의 저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주변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Y280 AI 바이러스는 러시아, 중국, 일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형이기 때문에 2020년 당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기존에 발생했던 Y439 바이러스와 Y280은 저병원성 AI H9N2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배설이 될 때 기존의 Y439는 총 배설강을 통한 배설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에 Y280은 구강을 통한 배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280 AI 케이스에 대해서 진단한 레포트들입니다. 혼합 감염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장균이나 개두, 콕시듐, IB 등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양계 질병들이 혼합 감염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저병원성 AI Y280 바이러스와 닭 전염성 기관지염이 모두 양성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부검 소견상으로는 IB에 좀 더 가깝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지만 실험실적 실험 결과 두 바이러스 모두 양성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산란개미 육계에서 현재 다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연구진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PF 닭의 AI와 IB에 대해서 혼합 감염을 시켜보았을 때 감염 순서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AI를 먼저 감염시키고 IB를 노출시키는 것과 IB를 먼저 감염시키고 AI를 노출시키는 경우에 IB가 감염이 선행되었을 때 더 큰 피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 결과로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군의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영양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이제 곧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환기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리적인 부분인데요. 산란을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질병에 감염이 있다던가 또 백신 접종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시에도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종계에서의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특정 품종에서 특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란계 소모성 질병 관리는 어떤 질병이든 그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단 방역과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좋은 백신을 하는 것보다 원인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한창 성행하던 시기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 두기 등의 이런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유병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개군 관리에서도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관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차단 방역과 위생 관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개군 관리에 있어서도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차단 방역과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차단 방역과 위생 관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밀집된 사육 구조를 갖는 경우 그리고 다일령으로 사육이 되는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계 산업에 상재되어 있는 원인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장 유입 시에 외부 환경 저항성이 높아서 관리가 어려운 원인체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질병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절한 백신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백신이 접종될 때에 적절한 접종량 그리고 적절한 접종 방법 등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란계 소모성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